20번대 지문하고 어휘 지문 그리고 40번 지문 뭐 이런 거 좀 보려고 해요. 그 31번부터 34번 그리고 36, 37, 38, 39는 해설을 이미 찍어서 좀 올려놨어. 요청이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그건 링크 보내줄 테니까 들어보시고 21번 바로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지문이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1번 두 가지를 난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얘가 말하고 있는 소재 자체가 머릿속에 안 와닿아요. 너네 소재가 머릿속에 안 와닿으면 사실 해석이 되고 나서도 남는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얘가 뭔 말인지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2번. 자, 얘가 너무 길었어. 1, 2, 3, 4, 5번이 너무 길어. 원래 얘가 이렇게 길게 안 나오는 지문이에요. 21번에서 너네 나중에 봐봐. 한 줄 혹은 뭐 이 5개가 다 2줄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이 없거든. 이것 때문에 어려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 가지를 더 굳이 꼽자면 아마 여기서부터 그래 요 정도까지 한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 그래 뭐가 3단계로 나눠지는구나. 단계별로 3개가 이루어지는 어떤 뭐 철학에 대한 이야기인가 과학에 대한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 거야. 그리고 이 빈칸 앞에 해석이 안 됩니다. 얘는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빈칸이 바로 앞에, 빈칸이라고 했네? 밑줄 바로 앞에. 밑줄 바로 앞에 해석이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안 됐을 거예요. 왜냐? 구문 해석이 안 됐을 거야. 우리가 구문 독해 공부하잖아. 그게 실전에도 사실 다 적용이 돼요. 구문 독해가 안 되는데 글을 흐릿하게 이해하면은 정답 못 골라 어차피. 이게 분명하게 딱 어떤 얘기인지가 와닿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법적으로 완벽하게 분석이 돼서 내 머릿속에 확 잡혀야 돼요. 알겠죠? 한번 해볼게요. 과학과 철학의 뭐 옛날 클래시컬한 관점에서 과학과 철학의 유니티는 뭐야? 결합, 통합이죠. 일단 소재가 그러면은 과학과 철학의 통합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옛날에 과학과 철학의 통합은 was perhaps best described 아주 잘 묘사가 됐었을 거예요. 유명한 데카르트의 나무라는 것에 의해서. 나무가 뭔지 이제부터 봐야 되는데 뿌리부터 설명을 합니다. 이 나무의 뿌리가 correspond to는 어디에 해당한다, 상응한다 라는 얘기예요. metaphysics, the intelligible principle. 자, 벌써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안 와닿습니다. 메타피직스 벌써 모르지. 이게 뭐 검색을 해보면 사전을 찾아보면 형이상학이라고 나와요. 그거 모르지. intelligible principle 중에 아는 단어 뭐야? intelligible principle이라고 설명해줬잖아. 아는 단어 뭐 있어? principle, 원칙. 그래, 이해 가능한이라는 뜻이에요. intelligible 하면 이해 가능한 원리. 즉 뿌리는 뭘 가리키는 거야? 원리를 가리키는 거, 원리. 그럼 뭐 형이상학이라고 나왔으니까 써놓긴 할게요. 뿌리가 구성되어 있고, 두 번째, the trunk가 어디예요? 줄기, 기둥을 얘기합니다. 이 기둥은 어디에 연결됐어? 이게 correspond to라고 한 것처럼 여기도 뭐뭐 to가 그냥 병렬 구조로 나오는 겁니다. 트렁크는 어디에 연결됐어? 피직스가 뭐지? 물리학이에요. 맞아. 물리학 갑자기? Statement of Intermediate Generality. 이게 뭘까? 중간 지점이에요. Intermediate는. 원래 중간 단계를 얘기할 때 Intermediate라고 하거든. 중간 단계의 일반성. 그거에 대한 진술. 그러니까 기둥이라는 부분은, 나무 기둥은 뭘 가리켜요? 일반성을 나타내는 거야. 일반성에 대한 진술. 여기서는 뭐 물리학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게 and the branch. branch는 어디야? 가지. 그리고 fruit. 열매. 가지와 열매 같은 것들은 어디에 연결되는 거야? to what we would call applied science. 응용과학이라고 해요. 응용과학은 뭔데? 예시가 안 나왔으니까. He regarded the whole system of science and philosophy as we today regard science alone. 그는 여겼습니다. 전체
과학과 철학의 시스템을, 근데 더가 붙었네? 이게 과학과 철학의 시스템인 거야. 이 전체 과학과 철학의 시스템을 마치 우리가 현재 과학 혼자를 여기듯이 여겼습니다. 우리가 과학을 여길 때 현재는 alone하게 여기지. 과학과 철학을 따로 보잖아. 그냥 과학 자체가 있다 여기잖아. 근데 이 사람은 과학과 철학을 한 번에 묶어서 하나로 본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과학을 하나로 보듯이 데카르트는 과학 철학을 그냥 하나로 봤어. 하나로. He felt that, 그는 느꼈습니다. metaphysical principle, 이거죠. 이 metaphysical principle이 were ultimately justified, 궁극적으로 뭐 된다? 정당화된다. 뭐에 의해서? by their fruit, 열매에 의해서. not merely by their self-evidence, 자기 증거로 되는 게 아니라. 아하, 이 응용과학이라고 아까 설명이 나왔던 이 뿌리 부분, 그 가지나 열매 부분이 얘를 정당화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건 하나의 시스템인 거야. 분리가 될 수 없어. 데카르트의 입장에서는. 이걸 하나로 다 보는 겁니다. 그 자체로, 뿌리 자체로, 원리 자체로, 메타피지컬 시스템 자체로 증명될 수 있는 게 아니라 What we today call applied science, 우리가 현재 응용과학이다라고 부르는 그것은 consisted for him, 그에게는 consisted not only in 이렇게 나오니까 consisted in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consist in 하면 어디에 존재한다라는 단어야. 어디에 존재할 뿐 아니라 mechanics, but also in medicine and ethics, 의약품이나 윤리학에도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응용과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디에 존재하는 거야? 메카닉, 기계학, 그리고 의학, 그리고 윤리학 이런 데도 다 존재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인가 살짝 고민만 해보면은 응용과학의 예시를 들고 있는 거고, 이게 얘에 대한 정당화 기능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라고까지 붙었지. 이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 좀 들어간 겁니다. 즉 얘가 기계학에 대한 원리를 증명을 해주기도 하고 의약품에 대한 증명을 해주기도 하는데, 윤리는 뭐예요? 원래 과학과 따로 보는 거지. 근데 윤리라는 원리에 대해서도 이 응용과학이 다 증명이 되는, 오케이?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그냥 부연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대충 이거 얘기하는구나는 알 수 있어. 뿌리부터 가지까지가 다 연결이 돼 있고 하나의 시스템이고, 결국 가지 열매가 있어야 얘가 증명이 정당화가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우리가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뭐가 등장해요? 내가 수업 시간에 자주 얘기하는 거, 문제점이 등장하죠. 자, 문제점이 등장했어.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돼. 지금까지 얘기는 이렇게 하나의 시스템, 열매를 보고 뿌리를 증명하는 시스템, 그러나 어려움이 바로 뭐였냐면 이라고 시작합니다. From the general principles of Cartesian or Aristotelian science philosophy. 여러분, 여기도 잘 봐. 데카르트의,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 철학의 일반 원칙으로부터야. 이게 지금 처음 나온 소재예요? 이미 얘기하던 거죠. 위와 같은 원칙에서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글은 결국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주목하셔야 돼요. 위와 같은 원칙에서 그 어떤 결과도 could be derived, 뽑아내질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갑자기 which were 들어가서 관계대명사. 얘 뭐 꾸며주니? 뭐 꾸며주는 거야. 여기서부터 명사. 이게 안 됐을 거야. 즉 어떤 결과? 어떤 결과가 안 나와? 어떤 결과가 derive 되지 않아? which were precisely in agreement with observation. 관찰한 것과 완전히 일치하는, 정확히 일치하는 결과가 안 나와. 자, 그리고 나서 관찰을 해봤는데 내가 관찰해서 예를 들어 A가 나왔어. A라는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 자꾸 B가 나와. 이 얘기를 일단 기억을 해봐. 관찰에 대한 결과가 자꾸 안 나오네.
이 원칙을 따져보니까. 그리고 나서 뒤에 나온 얘기가 but 뒤에요. These principles, 이 원칙들이. 원칙은 뭐야? 얘죠? 이거는 응용과학이고 이거는 물리학이라는 그냥 일반적인 걸 얘기한다 그랬어. 원칙은 여기에 있단 말이야. 이 원칙들이 seemed to be intelligible, 이해 가능해 보이고 plausible, 그럴듯해 보여요. 여기가 어려움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려움에 대한 부분.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내가 본대로가 안 나오는데 참 원리 원칙은 그럴듯해 보여. 이 말이 위의 문장을 토대로 해석을 해볼게요. 내가 결과로 나온 거를 봤어? 근데 봤는데 내가 본 것과 실제 결과가 너무 달라. 내가 보고 있는 것과 실제로 맞는 결과가 안 나와. 오, 이상하네, 자꾸 여기서 내가 본 게 안 나오는 거야, 응용과학에서. 그런데 이 원리는 그럴듯해 보여. 얘를 보고 얘를 정당한다 그랬죠? 근데 얘를 봤는데 이상해. 근데 얘는 그럴듯해 보여. 이거 되고 있는 거야? 이게 기능이 망가져 있구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하는 말이 갑자기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원칙으로 봤을 때 이 원칙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 고장났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안 돼요. 정당화가 안 되고 있어. 여기서 말하고 있던 이 문장 있죠? 이거 were ultimately justified by their fruit. 얘를 반대로 까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o, 그래서. 자, 그래서니까 이제 무슨 얘기 해줘야 돼? 해결책 나와야 되고 그냥 해석 안 해보고 빈칸으로 본 다음에 바로 뒤에 문장 보니까 it was necessary라는 부분이 나와요. 결국은 이 해결책 여기 뒤에서 부연 설명 더 해주고 있는 거야. 뭐 해야 돼요? 라는 얘기는 이 뒤에를 자세히 해석해 보세요. 그럼 더 알 수 있고 위에서 문제점으로 본 것에 대한 위에서 원리 원칙으로 본 것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자. For the derivation of a technical result, 기술적인 결과를 뽑아내는 데 있어서 즉 결과가 제대로 기술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걸 뽑아내는 데 있어서 필수 과정이 뭐냐면 to start from the physical principle in the trunk, 트렁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 기둥에서 시작해야 돼. Science in the new sense, 새로운 관점에서 사이언스는 바로 생각해보는 겁니다. 오로지 어디에서만. 어떻게 열매가 발전할 수 있었는가? 어디에서부터? From the trunk에서부터. 뭐 하지 않고? Without regard to the root, 뿌리는 보지 않고. 이렇게 보는 거야. 얘를 봤어. 얘를 봤는데 지금 자꾸 내가 본 거하고 결과가 달라. 다만 얘는 너무 그럴듯해 보여. 얘는 항상 그냥 그럴듯해 보이는 애인 거야. 그러니까 얘 보지 말자. 얘만 봐보자. 데카르트처럼 이 세 개가 다 유기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지 말고 얘는 배제하고 물리학에서만 생각해서 응용과학을 판단해보자. 이게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게 여기 들어가 주면 돼요. 됐지 그러면? 밑에가 근거야. 자, 이 글을 쉽게 보자면 정말 핵심적인 근거는 빈칸 바로 다음에만 나오죠. 왜? 문제 얘기하고 so 다음에 해결책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해결책 반복하는 부분 한 번 더 찾으면 정답이 나오는데 문제는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면 아무리 얘를 읽어도 트렁크가 무슨 말하는지 루트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다 읽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밑에 한번 가볼게요. 1번. 자, 1번부터 말고 한번 거꾸로 봐볼게. 나머지가 안 되는 이유. 대답 한번 해봐. 과학은 윤리적인 고려사항을 덜 강조한다. 해결책으로. 일단 괜찮지? 근데 in favor of raw observation. 생 관찰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있는 내용입니까? 없죠. 이런 내용 자체가 없는 거야. 윤리적인 고려사항을 아예 덜 강조한다라는 얘기까지는 오케이 볼 수도 있어요. 얘가 원리, 윤리를 가르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윤리적인 고려사항이라고 했을 때에도 너무 벗어났습니다. 원래 원리라고 나와야 돼요. 자, 4번. 응용과학이 덜 의존하는 쪽으로 간다. 메타피지컬과 피지컬한 원칙에.
자, 메타피지컬로 을 의존하게 되는 방향이다. 이건 맞아요. 메타피지컬은 뿌리니까. 근데 피지컬 프린시플은 어디겠어? 피지컬은 피직스에서 나온 말이겠죠. 그지? 물리적인 원칙이야. 얘는 안 돼. 얘 빼야 돼. 트렁크에 피직스가 들어있으니까 말이야. 4번 제껴야 되는 이유는 이 친구였어요. 3번은 결과가 관찰과 일관된 결과가 가장 우선순위이다. 이 사람의 원리 원칙에서. 맞아?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들어가서 이거는 데카르트 관점이잖아. 데카르트 관점 문제가 있으니까 뭐 하자는 거야? 뉴 사이언스 하자는 거잖아. 얘 빼자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의 원리 원칙에서 관찰과 얘가 결과가 다 일관돼야 된다라는 거는 바로 위에만 보고 낚인 거예요. 그지 않고 어디를 봐야 된다 그랬어? 트렁크를 봐야 된다. 이 내용이 나와야 돼. 그게 없지. 그리고 이 사람이 주장한 원리 원칙을 까는 부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빠져야 됩니다. 2번 메타피직스가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벌써 아니죠 그러면. 메타피직스는 빼버려야 돼. 읽어볼게. 과학은 떼내야 된다. 자기 자신을 철학적인 기반으로부터. 이게 뭔데? 이게 원리 원칙 뿌리잖아. 그리고 두 번째 shifted to 이동해야 돼요. 어느 쪽으로 이동해야 되냐면 자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를 뽑아내야 돼. 뭐에 근거해서? 피지컬 프린시플에 근거해서. 피지컬 프린시플이 아까 피직스였잖아요. 이게 어딘데? 트렁크인데. 오케이. 정확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우리 이어서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키워볼까? 이 친구 요지 문제. 사실은 요지 문제 같은 경우가 과학에 어렵지는 않았어요. 다만 좀 더 정확하고 빠르게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좀 확실한 근거가 나오는 부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좋은 내러티브 라이팅은 중심 소재. 글쓰기죠. 이야기 글쓰기 방식. 이것은 종종 더 테크닉에 가까워요. 뭐만큼이나 재능에 대한 것만큼이나. 즉 재능만큼이나 테크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 때때로는 더 테크닉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내러티브 라이팅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테크닉 부분을 강조하는 글이었구나. 가장 좋은 내러티브 논픽션 라이터들은요, 종종 turn to 어디에 기댄다라는 얘기입니다. Time honored tools of fiction writers for effect. 허구적인 글쓰기를 하는 사람들의 시간에 존중을 받는 도구들, 그리고 시간에 관련된 도구들을 얘기하겠죠? 이런 것들의 효과에 대해서 의존을 한대요. Plot and pacing and characters and drama and yes, suspense 이런 것들. 즉 줄거리를 짜거나 어떤 pacing이라는 것은 페이스, 속도에 관련된 거겠죠? 어떤 글의 흐름 같은 걸 얘기하겠고, 그래서 캐릭터를 설정하거나 드라마, 어떤 그게 어떤 높낮이 같은 걸 설정하는 거. 기승전결 같은 걸 얘기하겠죠? 그리고 어떤 서스펜스, 긴장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도구로서 활용을 한다. And they understand. 그리고 그들은 이해를 합니다. Good story, 좋은 이야기는 just cannot spread out, 퍼지지 않는다라고. In all directions, 모든 방향으로. Like a serving of spaghetti, 스파게티를 서빙하는 것처럼. 지금 위에서 테크닉 얘기를 하면서 이 테크닉에 대해서 얘네들의 도구도 활용한다 그러고 스파게티처럼 다 퍼지지 않는다 그랬어. 왜냐면 그 스토리가 뭘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형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모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구조, 독자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된 구조 같은 것도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에서부터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지금 판단이 돼요? 내러티브 라이팅이라는 건 테크닉이 중요한데 그 테크닉이 바로 내러티브 라이팅이 아닌 어떤 허구적 글쓰기를 쓰는 사람들의 도구 같은 거고, 그 도구가 역할을 뭐 하는 거야? 플롯, 페이싱 이런 것들. 그래서 구조를 잡고 모양을 잡고 하는 것들. 그 다음부터 땡땡 따옴표가 붙었어요. 여러분 다른 얘기 할까요?
아닙니다. 절대. The craftsmanship of the writer. 작가의 어떤 장인 정신은 is no less beautiful. 좀 덜 아름다울 수가 없다. 뭐보다? Than of the cabinet maker of the builder of temple or the builder of temples or fine violins. 즉 이런 얘네들의 대한 아름다움보다 덜 아름다울 수가 없다. 즉 얘네들만큼이나 훨씬 아름답다라고 해요. 존 프랭클린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다 뭐의 예시들이에요? 기술이 사용되고 도구가 사용되는 형태가 구조가 잡히는 그런 예시들이죠. Yes, 그래. This may sound grandiose. 밑에 거창하다라고 나오지? 너무 거창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부터가 다시 중요하지. The emphasis on craftsmanship. 어떤 공예죠? 아까 내가 장인이라고 잘못 해석했네. 공예를 만들어내는 거. 그런 것에 대한 강조가 pure pragmatism. 아주 실용주의적입니다. A knowledge of the basic structures. 기본 구조에 대한 지식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거 더 확인할게요. That narrative science writers use.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뭐 하기 위해서? To build an effective story. 효과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I think of this approach. 난 이 접근법이 as journalistic architecture. 기자적인 어떤 건축이다라고까지 생각한대요. Once a writer has the story blueprint. blueprint는 어떤 설계도 같은 거야. 설계도를 가지고 있다면 in hand, 내 손에 so to speak, 말하자면 then he or she can decide. 이제 결정할 수 있어요. Which structure best fit. 어떤 구조가 가장 잘 맞을지. The facts of the story. 그 사실에. And where to slot them into place. 얘네들을 어디에다가 배치할지. 이런 얘기들까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즉, 이야기를 작성할 때 기본 구조 잡기, 형태 잡기, 즉 이런 도구들을 잘 활용하는 게 너무 중요하겠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천부적인 감각? No. 다양한 문장 구조? 다양한 문장 구조? 나왔었니? 자, 글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준비에 오랜 시간, 다양한 장르의 글 많이 읽으면 전혀 아니죠. 좋은 논픽션을 쓸 때 기술적 접근과 구조적 설계, 다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정답은 5번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약간 혼동되는 게 바로 2번이었는데 문장 구조라는 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왜 다양한 문장 구조? 안 나왔던 얘기는 절대 정답에서 배제시키셔야 됩니다. 특징이니까 우리 한번 잘 읽어봅시다. 여기까지 일단 읽을게요. 당신이 만약에 원한다면 뭐를 원하냐? Bring something into shared reality. 공유된 현실로 뭔가를 가져오기를 원한다면 For the purpose of social coordination. coordination이 뭐죠? 협응, 조정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일치하는 부분들을 다 맞춰내는 거. 그러니까 조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협응이라고 할 수도 있어. 이런 어쨌든 사회적인 조정, 사회적인 협응 이런 것들을 위해서 You have to describe it. 너는 뭐 해야 된대? 묘사를 좀 해야 된대. Or at very least 적어도 label it. 뭐 해야 된대? label. 이름을 붙이다. 레이블이 그 호영 레이블 생각하면 안 돼. 별놈들 보지 마. 그것이. 자, 어쨌든. 단어 안 보고 그것만 들어가지고. 아우,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래서 안 읽히는 거야. 자꾸 다른 것만 생각하니까. 사전을 보세요. 근데 그 라벨이란 단어가 이름표를 붙인 걸 얘기하잖아. 맞아. 레이블이라고 안 듣고 레이블이라는 소리만 딱 들으니까. 발음은 레이블로 나요. 아마도 라벨이라면 명사로 해석할 거고 아마 레이블이라고 해야 동사로 들릴 겁니다. 자, even the ideal objective pursuit of science is unable to escape the framing effect of language.
자, 여기서 지금 얘기를 들고 있는 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니지. Even the ideal objective pursuit of science까지가 주어지. 즉, 아주 이상적인 객관적인 과학의 추구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뭐를? 프레이밍 효과를. 언어에. 프레이밍 효과라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얘기로 해석이 돼야죠. 프레이밍 효과가 뭐겠어, 그러면? 너 프레이밍 효과를 모를 수 있어요. 그래. 프레이밍이라는 게 틀을 잡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내가 그냥 이걸 중구난방으로 뻗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딱 그 틀 안에 넣어버리는 거. 언어가 정해져 놓으면은 그 안에서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게 프레이밍 효과예요. 내가 강민이를 계속 천재라고 부르면 야 천재야 하면 얘는 천재가 되는 거야. 얘를 가지고 야 짭정민 하면은 얘는 짭이 되는 거야. 그게 프레이밍 효과예요. 부르는 대로 지명한 대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프레이밍 이펙트 오브 랭귀지가 그러면은 얘랑 계속 뭐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 똑같은 거 얘기하는 거잖아. 글을 읽을 때는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지를 파악해 보세요. Like all collective culture, 모든 집단 문화에서 과학은 구성됩니다. 리포트로, 리즌으로, 디베이트로, 니고시에이션으로, 저스티피케이션으로, 컨센서스로, most important, coordination으로. 이거 하나 얘기하려고 앞에 나열한 거야. 제일 중요한 거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돼? 이거 해야 된다 야. 위에서도 이거 해야 되려면 이런 거 해야 된다 그랬지? 사회적인 코올디네이션 하려면은 이름 붙여야 된다 그랬어. 과학에서도 코올디네이션 가장 중요하대. And 모든 이것들은 다 어디에 의존해요? 언어에 의존한대. 결국은 언어가 있어야 과학도 중요한 것들을 할 수 있다란 말이네. 심지어 particle physics라는 입자 물리학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것도 언어에 의존합니다. 얘도 그냥 이것만 보면 되는 거야. 입자 물리학 얘기 왜 나왔어요? 과학의 예시예요. I don't mean that. 나는 의미하지 않습니다. Particle principles physics wouldn't exist. 이게 존재하지 않을 거다라고 만약에 우리가 그걸 묘사하지 않으면, 즉 말을 갖다가 붙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이거 없어진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Particle physics is part of brute reality라는 표현이 또 나오네요. brute reality에서 brute는 잔인한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brutal이라고 해야 잔인한이라 쓰고, brute는 그냥 뭔가 벗어날 수 없는, 회피할 수 없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맞이해야 되는 현실이다라고 하는데, and so, 그래서 it will carry on independent of any human agreement or understanding of what it is. 여기서부터 해석이 잘 안 됐을 거야. 잘 봐. 입자 물리학이라는 건 그냥 현실이에요. 이거는 인간의 합의, 인간의 이해에 대해서 독립적이에요. 상관없어. 그냥 무조건 존재하는 거야. But, 그러나, 잘 봐. Consider this remark. 이러한 언급을 고려해보자. 마이클 I. 조던이라는 사람에 의한. 근데 어떤 걸 언급한 거냐면 referring to니까 뭐뭐를 언급하다야. The infinite potential well이라는 모델을. 무한 포텐셜 웰 모델이라는 말을 여기서 예시로 들고 있는데 이거 지금 뭐에 대한 예시일까? 여러분들이 얘기해 보세요. 글을 읽으면서 계속 반복했던 거 하나밖에 없어. 조정해야 된다? 조정해야 된다가 아니고 랭귀지가 핵심이죠? 이름을 붙여야 된다. 위에서 갑자기 어떤 얘기를 약간 함정을 받냐면 이름을 안 붙인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시 돌아오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수업하면서 자주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A를 얘기하다가 A 안 한다고 망하진 않아요. 그러나 A 하는 게 중요해요. 이런 구조. 많이 등장한다고 했죠?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야? A, 언어 붙여야 돼. 근데 안 붙인다고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야. 사람이 이해를 하든 말든 합의를 하든 말든 이름을 갖다가 안 붙이든 말든 그건 존재하고 있어.
그러나 생각해보자. 이 사람의 언급을 뭘 언급하는 거냐? Infinite Potential Well 모델이라는 것을. 이거 왜 얘기한 거야? 언급의 중요성. 입자 물리학 이런 것에다가 이름을 갖다 붙여준 거예요. Infinite Potential Well이다라고. 그리고 그것은 연구한 거죠. 어떻게 하나의 입자가 행동할 수 있는지 작은 닫혀진 공간에서. 즉 이거는 입자 물리학을 잘 설명해주는 그런 단어로 이름을 붙인 거다라고 해서 이름 붙인 것의 예시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즉 랭귀지, 프레이밍 이펙트, 레이블 이런 단어들이 다 여기에서 예시로 등장한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거 안 읽어도 솔직히 풀어. 읽어보면 헷갈립니다. 해석이 안 돼서 읽어볼게요. 어쨌든 A particle in a potential well, 잠재적인 우물 안에 어떤 입자가 있는데 얘가 최적화 시켜줘요. 어떤 함수를. 근데 뭐 어떤 함수냐면 랑그라지안 펑션이라고 불리는 함수. 여기서 펑션은 기능이 아니라 함수의 뜻이에요. 이 입자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그리고 알고리즘도 없어요. running that, 그것을 작동시키는. does that, 그걸 하는. It just happened, 그건 그냥 발생하는 거예요. It's a description. 이거는 묘사일 뿐이에요. Mathematically, 수학적으로 하는 of something that helps us understand as analysts what's happening. 무엇이 발생하는지를 분석하는 사람과처럼 우리가 그걸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거를 묘사한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얘기하는 건 결국은 여기 사실은 강조 구문으로 나오고 있는데 It is a description that helps us 어쩌고저쩌고. 우리가 그게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전문가처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건 바로 묘사입니다. 라고 얘를 이렇게 묘사한 거구나. 정답은 주제 뭐야? 묘사의 중요성이에요. 과학에서 원리 원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묘사를 잘 해줘야 된다. 그래서 1번입니다. 됐죠? 자, 2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 24번 문제는 23번 문제보다는 확실히 더 수월했다라고 판단이 돼요. 사실 해석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알려져 있습니다. To have the largest and most visible sclera. 스크렐라라는 거 밑에도 눈에 공막이라고 나옵니다. 가장 크고 가장 눈에 띄는 그런 공막을 가지고 있다라고. 눈에 있어서의 휜자. 우리 휜자를 이렇게 부르네. Of any species. 다른 종들보다. 이 사실은요, 더 촉발시켰습니다. 과학자들을 자극했어요. 왜? Because 이것이 더 사실적으로 뭐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to be a considerable obstacle. 장애로 보이기 때문에 상당한. 눈에 휜자가 더 많은 게 별로 안 좋은 거야. 예를 들어 상상해보자. The classic war movie scene. 옛날 영화, 전쟁 영화 장면이 근데 그 장면에서 soldier가 dresses in camouflage, 위장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paint his face, 얼굴을 칠했어요. 초록색, 브라운 색깔로. 그런 영화 장면이 있는데 그런데 can do nothing about his noticeably white sclera.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눈에 띄는 공막에다가는. 뭐 하면서 beaming bright against the jungle. 정글에 비해 더 밝게 빛나고 있는. 이거 굉장한 단점이죠. 위장을 얼굴에 다 했는데 휜자가 보이다 보니까 노출이 되는 거야, 적에게. 엄청난 단점, 엄청난 obstacle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There must be some reason.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부터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어. Humans developed it. 그것을 발달시킨. Despite its obvious cost. 분명한 cost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the advantage of visible sclera. 발음을 잘못했네요. sclera. 오케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장점 얘기를 하는 거야. 단점의 등장을 우리가 앞에서 캐치를 했지만 사실은 장점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있겠죠. So goes the cooperative eye hypothesis.
협력적인 눈의 가설이라고 어떤 칭해지는 건데 이 장점이 바로 뭐냐면 precisely 대절이다. It enables humans to see clearly.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from a distance, 멀리에서도 which direction other humans are looking. 어떤 방향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해준다. 바로 예시가 이어집니다. 자, Michael Mosello showed in a 2007 study that chimpanzees, gorillas, and bonobo, our nearest cousin,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촌인 얘네들이 follow the direction of each other's head. 다른 애들이 머리를 따라가요. 반면에 인간은 follow the direction of each other's eye. 오케이. 다른 사람의 눈을 쳐다보고 그 방향을 따라간다. 그래서 누군가의 눈을 쳐다보는 그 가치가 아마도 인간에게만 해당하는 거다라는 눈을 쳐다보는 것의 가치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주제는 우리가 휜자가 있는 이유, 그 장점, 이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돼. 자, 1번 Adaptive strategy for animals with poor vision. 전혀 관련이 없죠. 시야가 안 좋아서, 시각이 안 좋아서 적응하는 전략을 썼다는 거, 그것도 인간이 아니라 동물 얘기 절대 안 되는 걸로 제끼시고, The uniqueness of humans visible sclera. 그대로 정답이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휜자, 이거의 특이성, 장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인간의 눈은 영혼의 창이다. 에이, 아니지. 타인이 어디를 바라보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거 얘기가 영혼의 창이란 얘기까지는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인간의 눈이 왜 다양한 색깔로 진화했는가? 절대 될 수 없고, 어떻게 비인간의 종이 스크렐라를 소통에 사용했는가? 전혀 나오지 않는 얘기죠. 정답은 2번입니다. 대충 이런 얘기겠지 하다 보면 틀려. 자, surely one reason that copies have lost their sense of human connection, abundance, and intimate relation 까지가 주어요. 분명히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떤 이유냐면 복제본이 자기의 인간의 연결 그리고 풍부함 그리고 즉각적인 어떤 관계, 밀접한 친밀한 관계죠. intimate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한다라는 한 가지 이유는 그러니까 복제하는 것은 나쁘네. 그죠? 복제는 인간을 해치는 거네. 그거의 이유는 바로 뭐냐면 대절이다. 모던 테크놀로지가 has made, 만들어냈다. 카핑을 너무 쉽게. 복제가 너무 쉬워가지고 복제가 너무 잘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연결성도 해친다. The method of copying available to us. 우리에게 이용 가능한 복제의 방식은 have never been more powerfully. 그렇게 강력한 적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강력하게 abundant, 풍부한 적이 전혀 없었어요. 즉 여기서 그러면 풍부하다는 얘기는 복제가 잘 된다는 거랑 일치하게 볼 수 있지. 위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복제가 참 쉬워진다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 자, 이건 사실로 보입니다. Even as a sense of loss has attended our ever more powerful means, 심지어 뭐 하더라도 우리의 상실의 감각이, 상실감이 has attend는 참석하다 뜻도 있지만 같이 가다 뜻으로 많이 써요. accompany랑 비슷하게. 우리의 계속해서 더 강력해져가는 어떤 수단과 함께 가는 동안에. 근데 뭐 하는 수단이야 지금? To reproduce what we care about. 우리가 신경 쓰고 있는 것을 복제하는 수단이야. 위에서 주제가 copy잖아요. 그러면은 복제하는 수단이라고 얘기한 게 정확히 가능하죠. 복제 수단, 즉 copy와 강력한 copy의 수단과 우리의 상실감이 함께 간다라는 거. 그게 사실로 보인다. 자, 월터 벤자민은 아주 유명하게 공식화 시켰습니다. 이러한 상실감을 as an aura, 아우라라고, 기운이다라고. That which is lost in mechanical reproduction. 바로
메카니컬 복제에서 상실되었던 것. 여기서 그러면 상실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니까 물리적으로 기계적으로 복제해버리는 거, 그 상실감 가져오는 거 얘기 통일되잖아. 얘도 넘어갈 수 있어야 돼. 이 예술작품의 아우라는 그가 얘기합니다. cannot be copied. 예술작품의 아우라는 절대 복제될 수가 없어요. 메카니컬한 테크놀로지에 의해서. 벌써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By around 1900s, he writes, technical reproduction은 도달했다. 아주 기준점에. 근데 not only permitted it reproduce all transmitted works of art. 모든 전달되는 예술 작품을 복제되도록 허락해 줄 뿐 아니라 그래서 to cause the most profound change in their impact upon the public. 대중들에 끼치는 그들의 영향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유발해 버릴 정도로까지. 이거는 쉽게 말할게요. 큰 영향력. 모두 다 복제해버리고 대중들에게 큰 영향력을 줄 정도까지의 그런 기준에 도달했다. 테크니컬 리프로덕션 자체가 너무 심해졌다라는 얘기예요. The ability to copy mechanically. 기계적으로 복사할 수 있는 능력은, 자, 위에서 계속 복사를 잘한다, 복사가 이제 너무 커졌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기계적으로 복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 소재가 그대로 등장한 것 뿐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대체해버렸어요. A plurality of copies for a unique existence.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데 substitute는 원래 A with B를 쓰거나 B for A 이렇게 바꿔 쓰거나 합니다. A를 B로 바꾸다야. 그럼 B가 앞에 나오게 되면 B로 바꾸다. 뭐를? A를.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아주 특별한 존재를 그냥 대량 복사본으로 대체해버렸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일관되죠? 자, 벤자민은 그래서 주장합니다. 마지막까지 가봐야지. In addition to transforming art, 예술을 전환시키는 거야. 그거에 더불어서. 그리고 the public relation을 그쪽으로 전환시키는 것에 더불어서 벤자민은 또한 주장했어요. 메카니컬 리프로덕션이 기계적인 복제가 힘을 가지고 있다. to rend. rend가 아까 밑에 나와 있어. 뭐야? 동조시키. 그치? 찢다. 이게 그럼 긍정적인 단어야? 부정적인 단어야? 부정적인 단어죠. 전통의 해가 된다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By interfering with the authority of object. 그 물체의 권한에 대해서 방해를 함으로써. 어떤 권한인데? Embedded in the fabric of tradition. 그 전통의 패브릭 속에 끼어 들어가져 있는 전통 속에 들어있는 권한을 다 해쳐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전통을 해친다. This devotion to tradition. 이러한 전통에 대한 헌신은 어떻게 나와 이게? 전통을 해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도달하기만 하면 풀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해석이 안 되니까 얘가 맞는지 이걸 판단을 못해서 틀리는 거야. 한 문장 한 문장을 정확히 읽는 습관과 그 실력이 결국 이 문제의 정답을 이끌어낼 겁니다. 2점, 3점. 알았죠? 그래서 전통에 대한 헌신, 나올 수 없는 키워드. 전통에 대한 해침, 데미지 이런 단어가 들어가줘야 된다. 자, 41, 2번 같은 경우는 풀이 방법이 저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풀 때 42번 문제 어휘 문제를 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풀면은 어휘 문제를 제대로 풀어 대신 하나하나 다 읽으면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글을 올라가서 읽지 않고 바로 41번 지문만 봅니다. 선택지만. 그렇게 해서 풀면 맞춰요, 웬만하면. 근데 그게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꼭 둘 중 하나를 틀리더라고. 둘 중 하나는 틀린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해서 틀리더라고. 2번 읽고 3번 읽고 풀어서. 차근차근하게 끝까지 보세요. 자, 문학적인 언어를
translating, 번역하는 것은 어렵다. 그리고 종종 일컬어진다. 뭐라고 일컬어지냐면 there will be an inevitable loss. 분명히 뭐가 있을 것이다? 손실이 있을 것이다. 번역하는 데 있어서. 그러나 but 이러한 어려움은 종종 더 불러일으킨다. 창의적인 리렌더링을. 자, 렌더링이라는 게 자체가 translate랑 거의 유사합니다. 바꿔내는 걸 얘기해요. 렌더링. 그래서 창의적인 리렌더링을 더 inspire, 불러일으킨대. 그리고 그것은 offer, 제공합니다. The prospect of gain in translation as well. 여기서 지금 로스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었잖아. 로스 여기. 근데 벗으로 연결해서 그러나 창의적인 리렌더링을 하면은 뭐가 생길 수 있다? 게인이 생길 수 있다. 그럼 얘는 바로 맞다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벗의 역할을 주목했어야 된다. 됐지? 그 다음 washing machine manual. 세탁기의 매뉴얼은 doesn't present the same challenge. 똑같은 챌린지를 제시하지 않아요. 왜? 세탁기 매뉴얼은 뭐야? 문학이야? 아니죠. nor 그리고 또한 아닙니다. 자, A 앞에 A nor B를 쓰면 A도 아니고 역시 B도 아니다예요. 이거 부정으로 해석해야 돼. 그래서 nor does it inspire. 또한 동기 불러일으키지도 않습니다. 똑같은 창의성을. 위에서 창의성이 리렌더링 얘기가 나왔는데 창의성 리렌더링을 똑같이 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이 되지. 얘도 맞는 거야. 됐어? 이거 이해돼? 똑같은 창의적인 것을 또 불러일으킨다라고 해석을 해봐. 그러면은 불러일으킨다가 아니라 똑같은 창의적이라고 나올 수 있는지 생각해보면 당연히 안 나오겠지. 왜냐면은 위에서는 창의적인 리렌더링을 하면 얻는 게 있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근데 여기서 워싱머신은 똑같지 않다 했으니까 여기서 똑같은 창의성이라는 얘기 나오면 안 돼. 근데 앞에 nor이 있으니까 오케이. 얘는 가능한 거. But 그러나 where in terms of the opposition between literary and non-literary language 문학과 비문학 언어의 어떤 opposition이라는 관점에서 서로 상반되는 지점에서 where might we position philosophies, language, 철학적인 언어를 우리가 둘 수 있는 곳인가? 라고 하네요. 어디다 둘 것인가네. Where might we니까. 이건 의문문이잖아. 어디에다가 철학적인 언어를 좀 둬야 될까? Might philosophy want to avoid a translatory economy? 철학이라는 것은 지금 새로운 소재잖아. 철학이라는 것은 translatory economy. 번역의 경제성을 피하길 원하나? That aim for a gain in translation but risks a loss. 여기까지 같이 가야 되네. 번역에 있어서 좀 얻는 것에 목적을 두고 그리고 손실은 좀 감수하는 그런 창의적인이 아니죠. 그런 번역적인 경제성을 피해야 할까라고 하네요. 이게 얘기하는 게 위에서 얘기했던 여기 얘기지. 위에서 분명히 뭐라 했냐. 약간 잃어버리는 게 있지만 창의적인 리렌더링을 해버리면 얻는 것도 생긴다 였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약간 근데 피해야 되지 않나? 철학은 원합니다. To convey its truth. 그것의 진실을 어떻게 전달하길 원해? Intact. 이거 무슨 단어예요? 온전한, 손상되지 않은. 철학은 아예 그대로 전달하고 싶어해. 전혀 손상되지 않고. 그리고 전혀 얻는 것도 없어야 돼. 아니면 적어도 이것은 hesitate to offer its truth to translation. 번역에다가 그것의 진실을 전달하는 걸 주저할 거예요. 뭐 없이 without further clarification of what a gain and indeed a gain in depth actually means. 여기서 지금 끝난 게 그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actually, 잠깐만. 여기서 이게 동사가 나온 거야? 아, what이 앞에 있었네. 오케이. sorry. 잘못 봤어요. 자, 그러면은 what a gain and indeed a gain in depth actually means 라고 해서 어떤 이득이 그리고 실제로 그 깊은 것에 대한 이득이 깊이에 대한 이득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이란 얘기야. 그러면은 정말로 이 gain을 통해서 실제로 의미하는 것이 분명히 얼마나 더 명확한지가 없이 번역에다가 진실을 제공하는 거 주저할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지금 철학이라는 것은 얻는 거 싫어한다고 했어. 그리고 철학이라는 건 잃어버리는 것도 싫어한다고 했다고. 전혀 온전하게, 완전히 손상되는 거 없이 전달해야 된다 그랬어. 그러면은 여기 실제로 개인이 의미하는 거, 그게 분명하게 제시되지가 않은 채로 번역을 맡겨버려? 그럼 안 되죠. 주저해야지. It cannot be a matter of offsetting stylistic losses. stylistic loss라는 어떤 벗어난 환경? 이런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The loss philosophy fears. 그러면은 loss philosophy fears는 철학에서의 손실 두려움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철학이 두려워하는 이래. sorry. 철학이 두려워하는 손실은 바로 뭐냐면 의미 자체의 손실이에요. 의미가 하나도 손실되면 안 된다라는 같은 내용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The compromising of a truth. 진실에 있어서의 손상, 얘도 손상이야. 그래서 철학은 아마도 refuse to be placed on the side of non-literary language. non-literary language의 측면에 배치되는 걸 refuse, 거절할 거예요. non-literary language는 아까 위에서 뭐 했어? 창의성을 적용을 안 했어. 그냥 non-literary language는 literary language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창의적으로 번역하는 거 안 된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거부가 아니라 non-literary language의 측면에 두어져야겠죠? 그래서 might be put, 아니지, be placed가 여기 있으니까 might agree 이런 말이 들어가줘야겠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표현할 겁니다. unstylish한 language로. 이 unstylish language가 이거잖아. 그러니까 얘 동의한다 들어가줘야겠죠? 긍정적인 단어로. 자, like 이 사람의 수학적인 글쓰기처럼 so that no translator is prompt to rude. 그 어떠한 번역가도 to rude and bold act of creative rewriting. 창의적인 창의적인 다시 쓰기를 해치는 거. 그런 행위를 더 대담하게 하는 거에 자극되지 않습니다. 수학적인 글쓰기를 하는 사람처럼 철학적인 글쓰기를 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도 역시 창의적 글쓰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네요. 만약에 철학적인 어떤 만약에 철학이 wishes to increase its range, 범위를 넓히고 싶다면 and avoid being restricted, 제한되는 걸 피하고 싶다면 to the national or regional tradition, 그 국가의 아니면 그 regional tradition이네 지역적인 전통에만 국한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needs a translation, 번역을 필요로 합니다. translation 모델을 that conveys philosophical truth to the world, 세계로 진실을 전달하는 without any economic fluctuations of loss and gain, 얻고 잃어버리는 것에 높낮이, fluctuation, 흔들림이죠. 이런 경제적인 흔들림 없이 전달할 수 있는 그걸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 이건 맞겠지. 제대로 전달이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손실 없이. 정답이 그래서 D예요. 얘를 발견했었어야 돼. 자, 중요한 건 이거야. non-literary language라는 게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위에서 계속 설명을 하잖아. literary language와 non-literary language가 두 개가 나오는데 literary language는 창의적으로 뭔가를 번역해도 된다 그랬어. non-literary language는 그 정반대로 했습니다. 그럼 뭐야? 창의적인 번역이 되면 안 된다 그랬어. 그러면 철학이라는 것은 어디에 속할까? 어디에 속하겠어?
손실이 있으면 안 된다 했으니까 non-literary language에 속해야 된다 이거잖아. 그래서 여기에 정답이 골라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41번은 제목이 뭐예요? 자, 읽어보자. Creative gains emerging from literary translation. 여기에 초점이 만약에 맞춰져 있으면 그래 전반부만 얘기하는 거야. 문학 글쓰기 번역에 있어서 나타나는 창의적인 이득. 아주 초반부밖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두 번 절반밖에 안 되는 거야. 2번 translating philosophy. 철학을 번역하는 거. In pursuit of truth as it is. 이게 뭐야? 있는 그대로란 뜻이에요. 그거 그 자체로 진실을 추구하는 거. 그럼 뭐야? 변하지 않고 진실 그대로 철학적으로 번역을 해야 된다. 2번이네. 창의성의 역할, 철학적인 진실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창의성의 역할을 할 수 없죠. 창의성의 역할을 하면 안 돼. Factors leading to challenges. 변화를 이끌어내는 요소들. Literary translation. 철학 얘기 안 나왔네. 사실 이것도 안 되죠. How can we avoid stylistic losses in translation? 이것도 될 것 같처럼 느껴지는데,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스타일리스틱 로스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이거야. 철학에서라고 하면은 차라리 정답이 될 수 있겠다. 근데 철학에서가 없죠? 정답은 그래서 2번. How도 사실 안 됩니다. 그 방법을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